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의 김경미 애널리스트입니다. 빅테크 AI 클라우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네오 클라우드 시대가 온다.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하고 2강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AWS가 출시되면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수요처들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대이주를 시작한 게 2010년 초반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2016년부터 한국 반도체 그 주식들의 이런 클라우드 수요가 좋다. 반도체 수요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 뭐 실적이라던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강에서는 그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IT 수요가 좋았다가 반도체 수요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듯 했는데, 특히 2023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다행히 챗 GPT가 대중화되면서 AI 컴퓨팅 수요가 급증했고, 그래서 빅클라우드 회사들이 뭔가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GPU와 HBM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뿐만 아니라 뭔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SIC이라는 반도체에도 뭔가 좀 선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강에서는 이제 틈새 시장 플레이어였던 크립토 채굴 업체들이 클라우드 회사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 기업은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코어미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TS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하면 대부분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회사 TSMC가 이걸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해도 거의 대부분 TSMC가 이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종류의 AI 반도체들이, 그러니까 HBM 말고요, 비메모리 프로세서들이 대부분 뭐 5나노미터, 7나노미터 이렇게 10나노미터 미만의 공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10나노미터 미만의 공정을 저희가 이제 뭐 최신 공정, 뭐 첨단 공정 또는 어드밴스 노드라고 하는데, TSMC가 이런 어드밴스 노드 공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설계하든 거의 대부분 AI 비메모리 반도체 칩은 TSMC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AI 반도체 회사들만 TSMC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챗 GPT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도 TSMC가 약간 그 전에도 인기가 많았다. 왜 인기가 많았냐 하면은요, 암호화폐 채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암호화폐 채굴도 그렇고 AI 훈련도 그렇고 GPU나 ASIC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집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네오클라우드 회사가 출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TSMC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TSMC 입장에서는 아직 챗 GPT는 이런 요런 AI는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가상자산 채굴 업체들이 채굴용 반도체를 설계해서 TSMC한테 제조해 주세요라고 맡겼던 시기가 2017년, 2018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TSMC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 이제 TSMC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TSMC 그 C-레벨 임원분들한테 전체 매출 중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매출이 몇 퍼센트 비중이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매출 비중이 높을 때는 10%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TSMC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할 때, 보통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CEO인 젠슨 왕하고 CFO하고 이렇게 두 분이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그때도 역시 애널리스트들 질문 사항 중에 전체 엔비디아 매출 중에 요 크립토 관련 매출 또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 매출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 추정으로는 엔비디아던 TSMC건 최대 10%까지는 요 채굴용 반도체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너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관심 많이 가지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CEO나 CFO 분께서 이거는 그 밀물 썰물 같은 거다 해서 밀물 썰물을 영어로 ebb and flow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ebb and flow 같은 거다. 어떨 때는 우리의 그 크립토 관련 매출 비중은 로우 싱글이다. 2,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짜증내듯이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네, 여하튼 뭐 그 뉴스 같은 걸 찾아보면 이 비트코인 채굴 전용 반도체 시장에서 되게 유명했던 설계 회사 중에 비트메인이라고 있어요. 요 비트메인이 한때는 뭐 TSMC 전체 매출의 3에서 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TSMC 입장에서 뭐 3% 5%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TSMC 고객사가 이미 몇 년 전에 500곳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뭐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가 TSMC 전체 매출의 3% 된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 TSMC한테 주문을 많이 주던 주체 중에 이런 이제 가상자산 채굴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고 뭐 암호화폐 채굴이든 AI 훈련이든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어찌됐든 고성능 병렬 연산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미국에서 그런 전통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 또는 하이퍼스케일러 회사 외에 새로 등장하는 신흥 세력 기업들을 네오 클라우드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네오 클라우드란 단어도 지금은 많이 쓰이지만 2, 3년 후에는 이 단어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끼리 서로 M&A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이 네오 클라우드 회사를 살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되게 멀쩡해 보이는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폭등한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네오 클라우드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지만 몇 년 후에는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네오 클라우드 대표 진영 기업은 코어 위브라는 회사인데요. 처음에 2017년도에 설립이 됐을 때는 목적이 뭐였냐면 가상자산 중에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중에 그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의 ASIC 반도체가 많이 쓰였고 이더리움 채굴에는 GPU가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오고 그때는 뭐 반도체건 뭐 모든 기업들 업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업황이 안 좋으면 사실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친했던 해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2017년, 18년도에 TSMC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네, 업종을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2018년도에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IT 수요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코어 이브도 망하느냐 아니면 뭔가 이제 바꾸느냐 그 위기에 섰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요. 그래서 뭘로 바꾸냐 하면은 원래 GPU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뭔가 채굴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러면 다시 GPU로 돌아가서 GPU라는 반도체는 지금이야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되게 많이 등장하지만 원래 GPU라는 반도체는 이제 GPU에서 그래픽이라는 G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설계된 반도체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개인 프로그램을 돌릴 때 또는 그래픽 렌더링 할 때 이 그래픽 렌더링이라고 하면 뭐 3D 모델링이나 아니면 텍스처 매핑이나 조명 효과 심지어는 정말 되게 고급 그래픽 렌더링을 보면요. 뭐 진흙탕에 고여 있는 물 위에 뭐 마차나 수레가 지나가는데 네, 그런 것도 정말 너무 마치 영화 촬영한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각적인 기술들도 네, 그래픽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위한 전용 하드웨어였죠. 네, 그러다가 뭔가 그 챗GPT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뭔가 인공지능에서도 GPU가 좀 잘 활용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옛날에 2012년입니다. 2012년에 그 이미지 넷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 대회였습니다. 거기서 GPU 2개를 활용한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이었고요. 그 연구팀의 멤버 중에 하나가 제프리 힌턴 지금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 다 발생했으니까 저희가 아는 거고 2012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엔비디아 GPU 중에 GTX 580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 2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모델을 훈련을 하고 그랬더니 오차율이 되게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이미지넷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단순한 데이터 뭐 16,000개, 17,000개, 뭐 6만 개, 7만 개로 제가 훈련을 시킨 다음에 계속 돌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액큐러시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액큐러시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딱 두 가지를 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수치들이 그리고 심지어 뭐 뉴런의 수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뉴런의 레이어 수를 바꿔서 이게 뭐 128개였다가 256으로 바꾸면 뭐 오차율이라던가 액큐러시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어떨 때는 뭐 액큐러시는 그대로인데 오차율만 개선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무튼 네, GPU 두 개를 이용했더니 오차율이 많이 개선되더라. 라는 게 뭔가 증명이 됐죠. 그래서 그때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일이죠. 이러고 나서 실제 그 이 팀에 있었던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노벨 물리학상 탈 때까지는 12년이 걸린 거죠. 2024년에 타셨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2012년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인공지능의 그 모델 훈련 시 GPU를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상화폐 채굴에서 GPU나 또는 채굴 전용 에이직이 많이 쓰였고요. 그게 이제 그 암호화폐 중에 작업 증명을 해야 되는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여기서 반복 연산을 해야 돼요. 반복 연산을 해야 되고 그 반복 연산하려면 수많은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올바른 어떤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요? 값을 알 수가 없어요. 답을 알 수가 없는. 근데 엄청나게 수십억 개의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 중에 뭐가 맞을 거다 해서 하나하나 다 꽂아보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꽂아보면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병렬 처리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GPU로 하면은 정말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CES 전시회 이런 데 가서 뭐 GPU, CPU 둘 다 써보신 분들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뭐 GPU를 써서 뭘 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what if CPU를 쓰면 어떻게 되냐 해서 what if 그랬더니 갑자기 그 대답하시는 개발자분이 그러더라고요. forever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GPU 쓰지 않고 CPU 쓰면은 그 작업이 끝나지 않는다, 계속된다라는 의미에서 네, forever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이 가상화폐 채굴 시장에서 GPU가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비트메인 같은 기업들이 설계한 채굴 전용 에이직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쪽에서도 뭔가 하드웨어가 진화하면서 이 작업에 GPU나 에이직이 특화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세상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챗 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202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GPU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2012년도에 이미지넷에서 GPU 2개 붙여서 우승을 했고 그 이후에 2017년부터 가상화폐 채굴에서 GPU가 많이 쓰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훈련하는 데 GPU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이제 좀 전부터 에이직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직도 반도체를 의미해요. 다만 에이직이라는 단어가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인데 이 중에 Specific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이라는 단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용도를 위해서 맞춤 설계된 반도체 칩을 에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에이직 반도체 얘기가 많았는데 스마트폰 시대의 에이직이라고 하면은 뭔가 개별 기능을 되게 잘하는 특화 반도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요.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 아니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아니면 터치 스크린 제어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한 가지를 엄청나게 잘하는 특화된 반도체를 에이직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이직이라고 하면 뭔가 GPU의 대체제 느낌이면서 그게 이제 가상화폐 채굴 시장에도 그렇고 또는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에이직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에이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기업들이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자사 전용으로 개발하는 칩을 에이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칩들도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퍼런시아랑 트레이니엄이라는 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은 훈련하고 추론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 이제 체인 띵킹, 체인 업 띵킹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요 아마존의 그 에이직
반도체 칩 중에 트레이니엄이란 단어를 보면 트레이닝이란 단어가 생각나죠. 그래서 요거는 훈련에 특화된 에이직 반도체 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인퍼런시아는 추론이란 단어가 생각나죠. 인퍼런스가 생각나죠. 그래서 인퍼런시아는 추론에 특화된 트랜스포머 모델의 추론에 특화된 에이직 반도체 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에이직 반도체 칩을 되게 오래전부터 개발했죠. 그래서 TPU가 지금 8세대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직 반도체 칩은 마이야라고 그렇게 브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이렇게 설계하면은 제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의 TSMC가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에이직을 만들 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또 경쟁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진영에는 브로드컴이나 마벨이나 세레브라스 시스템스나 아니면 알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에 브로드컴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브로드컴도 2017년도에 대규모 M&A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 미국의 반도체 회사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 두 개가 합쳐져서 브로드컴이 됐는데, 그때도 원래 에이직 사업,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에이직 사업부를 이렇게 품에 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 관련돼서 별도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발표 안 하고 두 회사가 이제 합쳐진 다음에 되게 오랫동안 그냥 매출을 뭐 반도체 따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따로 이렇게 발표하다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또는 시장에서 요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 칩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게 되니까 브로드컴도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매출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매출 브레이크다운 좀 바꿔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1강, 2강에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원조 기업으로 말씀드렸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들이 뭔가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는 대규모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본인들을 위한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에이직 회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들이 실적 발표할 때 또는 IR 미팅할 때 요 거래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 회사, 미국의 빅테크 회사 또는 하이퍼스케일러 또는 에이직 개발사로 불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인지를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이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하고 이제 IR 미팅 드릴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어위브는 뭐가 다를까요? 코어위브도 클라우드 한다고 하는데요. 자, 코어위브 홈페이지 가보면 코어위브가 스스로를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 말씀드릴 때 하이퍼스케일러란 단어를 여러 번 썼잖아요. 코어위브도 하이퍼스케일러로 본인들을 포지셔닝 합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면 The AI Hyperscaler Empowering the Future라고 합니다. 참 미래를 인파워하는 AI 하이퍼스케일러, 멋진 단어는 다 갖다 썼죠. 그리고 Cloud Purpose Built for Scaling에서 클라우드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 다만 대규모로 스케일링, 그다음에 서포팅 지원도 잘하고, 그다음에 Accelerating Gen AI, 그래서 생성형 AI 기술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accelerating 가속화하는데 기여하는 하이퍼스케일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뭔가 태생적인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웹 서비스, 그다음에 범용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레거시 아키텍처를 발전시켜 왔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AI 용도로 개조하고 있고 트랜스포머 훈련에도 쓰고 있는데, 코어위브는 처음부터 우리는 AI 워크로드에 특화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 있는 건 크게 다르진 않지만 포지셔닝 자체에 마케팅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코어위브도 실적 발표할 때 고객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AI 워크로드에 되게 특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지금 만든 요 발표 자료, 감마 AI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AI 기반 프레젠테이션 생성 도구인데, 요즘 감마 AI랑 젠스파크가 엄청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서 AI라고 해서 AI 기반 코드 에디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제 노트북에 깔아서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어 위브의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는 이러한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위브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나 전통적인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보다 역사가 짧은데 뭐 고객사들에 대해서 엄청 다양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된 고객사를 보면은 일단 오픈 AI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고객사겠죠. 그 다음에 뭐 문밸리라는 기업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AI 비디오 생성 스타트업이고요. 요 문밸리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제품 중에 GB200이라는 제품을 몇 년 동안 쓰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포크레틱 AI라고 있는데 이건 헬스케어 AI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밖에 제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도 코어위브의 고객사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코어위브도 사실 역사가 짧은 회사지만 M&A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Weights and Biases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거기에 기존 고객사가 바로 이제 영국의 통신사인 브리티시 텔레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엄청 유명한 엔터프라이즈 AI 기업 중에 코히어라고 있죠. 네, 코히어랑 코어위브랑 또 파트너십 한다고 하고요. 코히어는 뉴스 찾아보시면 LG CNS와의 파트너십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회사입니다. 예, 그 밖에 두 개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와 8주 동안 확장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가 아마존인지 마이크로소프트인지 AWS인지 확실하게 말은 안 해줬습니다. 예, 다만 뭐 그 중에 하나겠죠. 예, 그리고 그 밖에 고객사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VFX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VFX는 영화나 게임에서 사용되는 그런 특수 효과를 한국에서도 다 VF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 클라우드 시대의 챔피언이자 원조격인 뭐 아마존 웹 서비스와 대비되는 코어위브라는 회사들을 네오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하고요. 네오클라우드에서 네오는 새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이고, 예, 그래서 차세대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약간 네오클라우드 회사는 AI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그리고 뭔가 생성형 AI, 그 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AI 퍼스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정말 마케팅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어위브가 나름 신생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M&A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7월에 코어위브가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코어 사이언티픽은 가상자산 밸류체인에서 되게 잘 알려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하면은 뭔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더 이제 많이 확보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코어 사이언티픽은 어떤 회사냐? 예전에 가상자산 채굴 시설을 갖고 있었던 하드웨어 회사 중에 넘버1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코어 사이언티픽도 미국 내에 알라바마, 조지아, 켄터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텍사스에 10개 정도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데 쓰였고, 그 채굴 회사 중에 코어 사이언티픽의 뭐랄까요? 채굴 능력이 넘버1이었어요. 넘버1이었는데 그 회사를 바로 코어위브가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AI 특화된 워크로드를 서포트하는데 코어 사이언티픽의 자산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코어위브의 발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9월 25일에 코어위브가 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 AI와의 계약을 65억 달러로 추가 확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픈 AI가 코어위브 것만 쓸까요? 그렇진 않겠죠. 뭐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 것도 당연히 쓰겠죠. 근데 다만 코어위브가 이런 식으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네오 클라우드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위브는 이제 영국의 소버린 AI 혁신 지원을 위한 투자 약속도 발표했고요. 예, 그 밖에 코어위브 벤처스라고 해서 투자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픈파이프라고 해서 또
별도의 또 그 스타트업도 키우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코어 위브의 본질은 그전에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라고 하죠. 이더라고 하는데, 네, 이더를 채굴하던 하드웨어 자원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고 오픈 AI랑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네, 이런 AI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회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네오 클라우드 시대의 대표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오 클라우드 분야에서 코어 위브의 경쟁사로 꼽히는 곳은 네비우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비우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러시아의 IT 대기업 중에 얀덱스라고 있는데 얀덱스에서 분사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네비우스도 코어 위브와 마찬가지로 GPU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랑 사이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블랙웰 울트라 AI 팩토리 플랫폼을 최초로 제공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이제 블랙웰도 엔비디아 제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제품명을 하나하나 이제 새롭게 개발할 때 과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 블랙웰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뭐 그레이스 하퍼, 그다음에 테슬라도, 보통 한국에서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 전에 엔비디아의 과거 아키텍처 중에 테슬라 아키텍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엔비디아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비교적 최신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웰 시리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어 위브가 뭐 오픈 AI랑의 그런 엄청 좋은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하고, 네비우스는 엔비디아와 좋은 관계를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안으로 점점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네오 클라우드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강을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3강 앞부분에 이제 크립토 채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뭔가 챗 GPT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에 2017년, 2018년도에 어떤 뭔가 특정한 목적, 그쵸?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하는, 빨리 계산하는, 네, 그런 작업을 위해서 GPU나 아니면은 전용 반도체인 ASIC이 필요했는데, 그때도 그런 걸 제조하는 회사가 대만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TSMC였고, 지금 현재 AI 전용으로 알려진 GPU나 ASIC 반도체도 대만의 TSMC가 대부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과거에 뭔가 채굴 전용 하드웨어 GPU를 갖고 있던 코어 위브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원래는 이더의 이제 채굴 회사였는데 지금은 네오 클라우드 회사로 변신했다. 그리고 코어 위브의 경쟁사로 네비우스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강을 정리를 해보고요. 4강에서는 이제 이런 네오 클라우드가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2006년도에 아마존이 AWS를 출시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뭔가 겉모습도 좀 바뀌어갖고 있고 어떤 생태계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4강 때 종합적으로 과거 역사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